대감마님! 안 됩니다! 그 아이는 절대로 우리 가문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오. 은설이를 위해서라도 이 신분 세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오. 더는 갑의 입을 놀리지 마시오. 대감마님 그만두십시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은설아, 네가 엽전세디드로 이 방을 가득 채워보거라. 불가능하다고? 아니, 내 운명은 내가 직접 바꿀 거야. 그녀의 눈빛이 번뜩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한 천한 여종이 조선 최고의 정경 부인이 되기까지 지혜와 용기로 운명을 바꾼 기적 같은 이야기다. 조선 야담꾼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조선시대로 떠나보시죠. 때는 정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양 제1의 관세가 영의정 박정호 대감댁, 새벽같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 집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다. 나라의 녹을 먹는 수많은 관리들이 드나들고 안채와 바깥채를 오가는 하인들의 괄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대문 밖에는 늘 가마꾼들이 줄지어 기다렸고 사랑채 마루에는 벼슬아치들의 신발이 가득했다. 이 집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심지어 임금께서도 중요한 국사를 의논하실 때면 박대감을 불러들이곤 하셨다. 박경의 지혜가 아니면 이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한양에 파다했다. 그런 대감댁에 종만 해도 100여 명이 넘었다. 안채를 드나드는 여종만도 30이 넘었고 바깥채와 행랑채를 지키는 남종들도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웠다. 그 수많은 종들 가운데 은설이라는 이름의 여종이 한 명 있었다. 은설이는 10살 무렵 부모를 모두 잃고 거리를 떠돌던 아이였다. 그녀가 대감댁에 들어오게 된 것은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 굶주림에 지쳐 대감댁 담장 밑에 쓰러져 있던 것을 박정호 대감이 저녁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발견했다. 저기 담장 밑에 누가 쓰러져 있구나. 대감은 처음에 그냥 지나치려 했다. 거리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가 한둘이던가. 조선은 넓고 가난한 백성은 많았다. 하나하나 다 거두어 줄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되돌아갔다.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대감은 숨을 멈췄다. 10살 남짓한 여자아이였는데 얼굴이 눈처럼 하얗고 이목구비가 또렷했다. 무엇보다 그 아이가 고개를 들어 대감을 바라본 순간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맑고 깊으며 겁먹은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차분하게 대감을 응시하는 그 눈빛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마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예? 대감마님, 저 아이는 거지가 아니옵니까? 뒤따라오던 종이 놀라 물었다. 거지든 양반이든 저 나이에 굶어 죽게 둘 수는 없지 않은가. 그리고 대감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아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폈다. 저 눈빛을 보아라. 저것은 범상한 아이가 아니다. 그렇게 은설이는 박대감 댁의 종이 되었다. 처음 며칠간은 은설이도 다른 거지 아이들과 다름없어 보였다. 밥을 주면 급하게 먹었고 따뜻한 방에 들어가면 벽에 몸을 붙이고 웅크렸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다. 몸이 회복되자 은설이는 자발적으로 일을 거들기 시작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부엌에 날랐다. 빨래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다. 은설아, 네가 할 일이 아니란다. 넌 아직 어리니 그냥 쉬어라. 늙은 상궁 한씨가 말했다. 아니옵니다, 상궁마마. 밥을 먹었으면 일을 해야지요. 그게 도리가 아니겠사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말을 또박또박 하는 것을 보고 한상궁은 깜짝 놀랐다. 네가 글을 배웠느냐? 아니옵니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사옵니다. 그럼 어찌 그리 말을 또박또박 잘하느냐? 그저 귀로 들은 대로 따라할 뿐이옵니다. 신부는 천했으나 은설이의 손길은 신기에 가까웠다. 바느질을 하면 한 땀 한 땀이 그림처럼 고왔다. 한상궁이 한 번 시범을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도 완벽하게 해냈다. 설거지를 하면 사기 그릇이 유리처럼 맑아졌다. 빨래를 하면 옷감이 상하지 않으면서도 때가 깨끗이 빠졌다.
은설아, 대체 너는 전생에 무엇이었기에 이리 손재주가 좋으냐? 모르겠사옵니다, 상궁마마. 그저 한번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 것 같을 뿐이옵니다. 무엇보다 은설이의 눈빛에는 남다른 총명함이 깃들어 있었다. 글을 배운 적은 없었지만 상궁들의 말을 한 번만 들어도 바로 알아들었다. 복잡한 심부름도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해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대감마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약을 다리는데 약재가 복잡했다. 인삼 2돈, 황기 3돈, 백출 1돈. 무려 15가지나 되는 약재를 정확한 양으로 넣어야 했다. 한상궁이 약재를 다리다가 급한 열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은설이가 약방에 들렀다가 약탕기 옆에 놓인 약재 목록을 보았다. 글을 모르는 아이였지만 신기하게도 그림처럼 외워버렸다. 한상궁이 돌아와서 깜짝 놀랐다. 은설이가 약재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넣고 있었던 것이다. 은설아, 네가 어찌 이것을 아느냐? 글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글은 모르옵니다. 하지만 상궁마마께서 약재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옆에서 들었사옵니다. 그래서 이 약재가 인삼이고 저것이 황기인 줄 알았사옵니다. 한 번 듣고 다 외웠단 말이냐? 소리가 귀에 남아서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사옵니다. 한상궁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총명함이 아니었다. 하늘이 내린 제주였다. 그날 밤 한상궁은 박정호 대감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아뢰었다. 대감마님, 은설이는 범상한 아이가 아니옵니다. 무슨 뜻인가? 한번 보고 들은 것을 절대 잊지 않사옵니다. 게다가 손재주가 신기에 가깝고 마음씨 또한 고우옵니다. 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 그럼 글을 가르쳐 보게나? 예? 대감마님, 그 아이는 천한 종인데. 천한 신분이라도 재주가 있으면 쓸모가 있는 법이네. 글을 가르쳐서 안채 살림을 도울 수 있게 하게나.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그렇게 은설이는 한상궁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기막힌 일이었다. 보통 아이들은 천자문을 다 떼는데 1년은 좋게 걸린다. 하지만 은설이는 3달 만에 천자문을 떼고 6개월 만에 간단한 편지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이 아이는 정녕 사람이 아닌 것 같사옵니다. 한상궁이 혀를 내둘렀다. 은설이는 빠르게 성장했다. 15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안채 살림을 도맡아 할 정도가 되었다. 대감마님께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은설이가 저작거리에 나가 사왔고, 손님이 오면 차를 정성껏 다려 올렸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빈틈없이 처리했다. 하지만 은설이에게는 늘 하나의 의문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천한 종으로 평생을 살다 죽는 것이 내 운명일까? 대감마님께서 목숨을 구해주시고 글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은설이는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다. 저 수많은 별들 중에 자신은 어떤 별일까? 그저 희미하게 빛나다 사라지는 별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다. 봄이 무르익던 4월 초파일 대감마님께서 몸이 편찮으셨다. 평소에도 몸이 약하셨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기침이 심하셨다. 약방에서 구해온 약재가 다 떨어졌고 은설이가 다시 약재를 구하러 종로 저작거리로 심부름을 나가게 되었다. 은설아, 이 약재 목록에 있는 것들을 빠짐없이 구해오너라. 특히 인삼은 좋은 것으로 골라야 한다. 뿌리가 굵고 잔뿌리가 많은 것으로 말이다. 예, 상궁마마, 명심하겠사옵니다. 은설이는 약재 목록이 적힌 종이와 돈주머니를 품에 넣고 대문을 나섰다. 4월 초파일이라 거리는 더욱 북적였다. 연등이 거리마다 매달려 있었고 절에서는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저작거리는 온갖 물건과 사람들로 넘쳐났다. 비단을 파는 상인, 엿장수, 떡장수, 생선장수, 채소장수, 약재 상인, 온갖 외침이 뒤섞여 귓전을 울렸다. 좋은 비단이요! 청주에서 온 명주요! 엿 사세요! 달고 고소한 엿이요! 인삼이요! 개성에서 직접 가져온 인삼이요! 은설이는 익숙한 솜씨로 약재상들을 돌아다니며 좋은 약재를 골랐다.
인삼은 뿌리를 꼼꼼히 살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랐고 황기와 백출도 색깔과 향을 맡아보고 샀다. 약재를 모두 구하고 난 뒤 은설이는 돈주머니를 확인했다. 다행히 돈이 조금 남았다. 떡을 좀 사가야겠다. 상궁마마께서 오늘 아침 드신 것도 없으시니. 은설이는 떡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길 한복판에서 한 노파가 짐꾼과 부딪혀 나뒹굴었다. 노파가 머리에 이고 있던 나물 광주리가 땅에 떨어지며 나물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광주리가 구르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채였고 나물은 흙먼지를 뒤집었었다. 아이고, 이럴 어쩌면 좋아. 하루 종일 캔 나물인데. 노파는 땅에 주저앉아 울상을 지었다. 허리가 구부정한 것으로 보아 나이가 꽤 많아 보였다.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다. 하지만 바쁜 저작거리의 사람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모두 제 갈 길을 재촉할 뿐이었다. 어떤 이는 노파를 피해 빙 돌아갔고 어떤 이는 나무를 밟고 지나갔다. 심지어 노파와 부딪힌 짐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다. 은설이는 잠시 망설였다. 늦으면 상궁마마께 꾸중을 들을 것이다. 게다가 대감마님께서는 약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노파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은설이는 광주리에 담아온 약재를 조심스럽게 옆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흙투성이가 된 나무를 하나하나 정성껏 주워 담았다. 손이 더러워지는 것도 치마가 흙에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이고, 고마운 아가씨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마음씨 고운 아이가 다 있다니. 노파는 은설이의 손을 덥석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할머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란다. 당연한 일이 아니야.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너 하나만 멈춰섰구나. 은설이는 나무를 모두 주워 담고 광주리가 깨진 것을 보고는 품에서 노끈을 꺼내 광주리를 묶어주었다. 이제 괜찮으시겠습니까, 할머니?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나. 은혜라뇨. 그냥 가십시오, 할머니. 은설이는 노파를 부축해 일으켜주고 돌아서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길 건너편에서 한 노인이 은설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남루한 도포에 갓은 낡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다. 마치 사람의 운명을 읽는다는 관상가 송노인이었다. 그는 평생 수만 명의 관상을 봐왔지만 오늘 같은 광경은 처음이었다. 신분이 높아 보이지 않는 여인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노파를 도와주는 모습. 그것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연스럽게. 저 선행, 그리고 저 관상. 송노인은 넋을 잃은 듯 은설이를 바라보았다. 은설이가 노파를 부축해 일으켜주고 돌아서는 순간 송노인이 황급히 길을 건너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잠깐만, 아가씨. 예? 저를 아십니까, 어르신? 송노인은 은설이의 얼굴을 위아래로 찬찬히 살폈다. 이마, 눈, 코, 입, 턱, 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점점 더 깊은 감탄과 경악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허허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어르신, 무슨... 흙탕물 속에 진주가 숨어 있고 겨무더미 밑에 봉황이 웅크리고 있으니 이런 기이한 일이? 송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은설이는 당황하여 한 걸음 더 물러섰다. 하지만 송노인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방금 그 선행을 보니 더욱 확실하오. 남을 돌보는 마음씨에 그 관상이라니. 송노인은 훌린 듯 은설이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마치 귀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흥분해 있었다. 그대는 전한 종의 얼굴이 아니오. 이마를 보시오. 이마는 하늘의 기운을 받았소. 넓고 맑으며 흠이 없소. 이것은 귀한 집안에서 태어날 쌍이오. 어르신, 제발... 코를 보시오. 코는 삼각산처럼 우뚝하고 콧방울이 두둑하오. 이것은 재물과 복록이 끊이지 않을 쌍이오. 송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열정적으로 변했다. 눈을 보시오. 눈은 재상의 지혜를 품었소. 맑고 깊으며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소. 이런 눈을 가진 여인은 남편을 크게 일으킬 것이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저게 무슨 일인가? 관상쟁이가 저 아가씨 관상을 보는 모양이야. 허허, 재미있겠구만. 은서림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송노인은 멈추지 않았다. 귀를 보시오. 귀는 크고 두툼하며 귓불이 어깨까지 내려왔소. 이것은 장수하고 복이 많을 쌍이요. 턱을 보시오. 턱은 둥글고 살이 있소. 말년에 편안하고 자손이 번성할 쌍이요. 어르신, 제발 그만. 이야말로 왕후가 되거나 최소한 정승부인이 될 관상이요. 내가 평생 수만 명의 관상을 받지만 이런 상은 처음이요. 왕후, 정승부인.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왕후라니? 저 아가씨가? 그럴 리가 있나. 행색을 보니 그냥 종 아닌가. 하긴 관상쟁이 말이 다 맞으면 세상에 거지가 어디 있겠나. 사람들은 피식피식 웃으며 지나갔다. 은설이는 부끄러움과 당혹감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어르신,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저 미천한 종의 몸일 뿐입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아니요, 절대 아니요. 송노인은 더욱 이 목소리를 높였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오. 관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소. 그대의 이마를 보시오. 하늘이 내린 이마요. 그대의 코를 보시오. 산처럼 높고 우뚝한 코요. 그대의 눈을 보시오. 재상의 지혜를 품었소. 맑고 깊으며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소. 이런 눈을 가진 여인은 남편을 크게 일으킬 것이요. 바다처럼 깊고 맑은 눈이요. 어르신, 은설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정말 종입니다. 부모도 없이 거리를 떠돌다가 대감마님의 은혜로 목숨을 구한 천한 몸입니다. 제발 이런 말씀 마십시오. 송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은설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아가씨, 지금은 종이라도 언젠가는 달라질 것이요. 내가 평생 관상을 봐왔소. 그런데 그대 같은 상은 처음이요. 이것은 하늘이 정한 운명이요. 그대가 아무리 부정해도 소용없소. 헛된 말씀 마십시오. 은설이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송노인이 그녀의 소매를 붙잡았다. 잠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어르신, 제발. 운명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 법이요. 송노인의 목소리가 저자거리에 울려 퍼졌다. 두고 보시게. 머지않아 용과 같은 귀인이 나타나 그대를 진흙 속에서 건져 올릴 것이요. 그 귀인과 만나 그대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요. 발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은설이는 소매를 뿌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종종 걸음으로 저자거리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다. 귀에서는 송노인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용과 같은 귀인, 왕후, 정승 부인, 하늘로 올라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자신은 천한 종이다. 아무리 대감마님의 은혜로 글을 배우고 안채 일을 맡았다 해도 종은 종이다. 평생 이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송노인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치 주문처럼, 마치 예언처럼 계속 맴돌았다. 대감댁에 돌아온 후에도 은설이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약재를 한 상굼께 전해드리고 잠시 우물가에 앉아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물에 비친 것은 여전히 천한 여종의 모습이었다. 남색 치마저고리, 따은 머리, 얼굴에 묻은 먼지, 어디에도 왕후나 정승 부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관상쟁이의 말은 다 헛소리야. 그저 돈을 벌려고 하는 말일 뿐이야. 은설이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그 말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조용히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며칠 후 영의정 박정호 대감의 사랑채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임금께서 주관하신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하여 한양의 화제거리가 된 젊은 선비, 바로 강민재였다. 그의 답안지는 조정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글씨는 구름이 흐리듯 유려했고 내용은 경전에 밝으면서도 독창적이었다. 무엇보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글 곳곳에 배어 있었다. 임금께서 친히 그의 답안지를 보시고 감탄하셨다고 한다. 이 글을 쓴 자가 누구냐? 강민재라는 선비옵니다, 전하. 어느 집안 자제냐? 가난한 선비의 아들이옵니다. 아버지는 하급 벼슬아치였다가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공부하여 과거에 합격했다 하옵니다. 허허, 가난이 재주를 가리지 못했구나. 좋다. 이런 인재를 조정이 아껴야 할 것이니라. 박정호 대감도 강민재의 답안지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대감은 평소 인재를 아끼는 분이었다. 강민재의 비범한 재주가 아깝다 여겨 가난한 선비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머물게 한 것이었다. 사랑채에서 대감과 강민재가 마주 앉았다. 허허, 소문으로만 듣던 강민재가 바로 자네로군. 과연 눈빛이 살아있어 가난이 총명함을 가리지 못하는 모양이로다. 강민재는 남루한 도포를 입고 있었다. 소매는 헤어져 있었고 옷깃은 빛이 바랬다. 신발은 집신이었고 갓은 낡아서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자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대감에게 예를 올렸다. 그의 눈빛에는 가난에 굴하지 않는 자존심과 선비의 기계가 담겨 있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대감마님. 그저 대감마님의 부르심에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강민재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쳤다. 이분이 바로 조선의 호랑이라 불리는 영의정 박정호 대감이시구나. 임금께서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분을 부르신다는. 내 평생의 운명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될지도 모른다. 박정호 대감은 강민재의 당당한 기계가 마음에 쏙 들었다. 옳거니, 가난해도 기가 죽지 않는구나. 이것이 진정한 선비의 기상이지. 요즘 양반 자제들은 비단 옷을 걸치고도 주눅이 들어있는데 이 젊은이는 다르구나. 대감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쓴 답안지를 보았네. 정말 훌륭했어. 특히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글에 배어있더군. 황송하옵니다. 앞으로 조정에서 큰일을 할 인재라 생각하네. 그러니 당분간 우리 집에 머물면서 마음 편히 학문을 닦게나. 대감마님, 그 은혜를 어찌 갚아야? 은혜랄 것 없네. 나라를 위해 인재를 기우는 것이 나의 도리일 뿐이네. 대감은 곁에 있던 종을 불렀다.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가장 좋은 차를 내오라. 안채에 일러 은설이에게 직접 가져오라 이르라. 예, 대감마님. 잠시 후 은설이가 조심스럽게 차를 담은 소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섰다. 고개를 숙인 채 공손히 차를 내려놓는 그녀의 손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찻잔을 놓는 소리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러웠다. 차에서는 그윽한 향이 퍼져나왔다. 차를 내려놓고 고개를 드는 순간 은설이와 강민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남루한 행색. 하지만 맑고 깊으며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은 듯한 눈빛, 그리고 가난에 굴하지 않는 꼿꼿한 기계. 은설이의 가슴이 순간 멎은 듯했다. 용과 같은 귀인. 저작거리 관상가 송노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귓가에 울렸다. 머지않아 용과 같은 귀인이 나타나 그대를 진흙 속에서 건져 올릴 것이요. 설마 이분이? 은설이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강민재 또한 놀란 것은 마찬가지였다. 차를 건네는 여종의 얼굴이 어느 양반댁 규수보다도 더 맑고 곱기 때문이었다.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이목구비는 그림처럼 단정했다. 무엇보다 그 눈빛이, 하지만 그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간 그녀의 눈빛이었다.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비웃는 것이 아닌 마치 그의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깊고 영특한 눈빛. 마치 나는 당신을 알아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심장이 거칠게 뛰는 것을 느꼈다. 저 아이는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있구나. 저 눈빛은 단순한 여종의 눈빛이 아니야. 은설이가 찻잔을 내려놓다가 그만 손이 살짝 떨려 찬물 한 방울이 강민재의 낡은 소매자락 위로 떨어졌다. 아, 송구합니다, 나리. 은설이는 깜짝 놀라 손수건을 꺼내 강민재의 소매를 닦으려 했다. 아니요, 괜찮소. 강민재가 손을 내저었다.
이 낡은 옷에 찬물 한 방울 묻었다고 흠이 될 것도 없으니. 정말 괜찮으시옵니까? 어찌 이런 실수를. 진정 괜찮다고 하지 않았소. 걱정 마시오. 은설이는 어쩔 줄 몰라 하고 강민재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는 그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허공에서 얽혔다. 은설이의 눈에는 미안함과 당혹감이, 강민재의 눈에는 연민과 알 수 없는 설렘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박정호 대감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의 눈에 두 젊은 남녀 사이에 피어나는 감정의 기류가 보이지 않을 리 없었다. 두 사람이 시선을 마주치는 짧은 순간 그 눈빛의 떨림, 얼굴의 붉어짐, 숨소리의 변화, 모든 것이 대감의 눈에 들어왔다. 그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하고도 의미심장한 미소가 조용히 떠올랐다. 허허, 저 둘 좀 보게. 용과 봉황이 서로를 알아보는구나. 재미있게 되었소. 하늘이 짝을 지어주는 것을 내가 어찌 막으랴. 은설이가 황급히 방을 나가고 대감과 강민재만 남았다. 강민재. 예, 대감마님. 방금 그 아이가 누군지 아는가? 강민재는 잠시 멍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옵니다. 은설이라고 하네. 우리 집에서 가장 총명한 아이지. 어려서 부모를 잃고 떠돌다가 내가 거두어들인 아인데 보통 아이가 아니네. 글도 3달 만에 깨우쳤고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지. 게다가 마음씨도 고와서 집안 식구들이 다들 아끼는 아이네. 대감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민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신분이 천하다는 것이 안타깝네. 저런 재주를 가지고도 평생 종으로 살아야 하니. 강민재는 대감의 말뜻을 알 수 없었다. 왜 갑자기 저 여종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자, 이제 차나 한잔 하세. 대감은 더 이상 은설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민재의 마음속에는 은설이의 모습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날 밤 강민재는 대감이 마련해준 별채에 머물게 되었다. 깨끗한 방, 따뜻한 이불, 책상과 붓과 먹. 가난한 선비에게는 꿈 같은 환경이었다. 하지만 강민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꾸만 낮에 본 그 여종의 얼굴이 떠올랐다. 맑은 눈빛, 고운 얼굴, 그리고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듯한 표정. 은솔이라 했던가?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하지만 종이라니.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천한 신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법. 강민재는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안채에서 은설이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다른 여종들은 모두 잠들었지만 은설이만 홀로 깨어 창밖에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분이 정말 송노인이 말한 그 귀인일까? 용과 같은...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분은 비록 가난하지만 장원급제한 양반이고 나는 천한 종일 뿐이야. 우리는 절대 같은 하늘을 바라볼 수 없어. 하지만 아무리 애써 잊으려 해도 강민재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맑고 깊으며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은 눈빛. 그 눈빛을 본 순간 은설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묘한 친근함. 아, 안 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 은설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부터 강민재는 본격적으로 대감댁에 머물며 공부를 시작했다. 대감은 그에게 사랑채의 작은 서재를 내주었고 필요한 책들을 모두 구해주었다. 강민재는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글을 읽었다. 경전을 읽고 역사서를 읽고 문장을 지었다. 대감도 가끔 서재에 들러 그의 글을 보고 조언을 해주곤 했다. 좋네, 아주 좋네. 이 문장은 주자의 격을 닮았구만. 과찬이십니다, 대감마님. 과찬이 아니네. 자네는 정말 큰 인물이 될 것이네. 며칠이 지나자 강민재는 대감댁의 일상에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고 서재로 가서 공부를 했다. 점심때가 되면 은설이가 상을 들고 왔다. 날이 진지듯이옵소서. 고맙소. 처음에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은설이는 상을 놓고 황급히 나갔고 강민재는 어색하게 혼자 밥을 먹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날이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마루에서 드시는 것이 어떠하시옵니까? 아, 그래. 좋은 생각이오. 제가 마루를 깨끗이 닦아 놓았사옵니다. 수고했소.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다. 처음에는 한두 마디였지만 나중에는 여러 마디를 주고받게 되었다. 날이 무슨 책을 읽고 계시옵니까? 사기를 읽고 있소. 사기라면 사마천이 쓴 역사서 말씀이시옵니까? 강민재는 깜짝 놀라 은설이를 바라보았다. 그대가 사기를 아오? 예, 상국마마께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사옵니다. 중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 들었사옵니다. 그래, 맞소. 그대는 정말 총명하구려. 은설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조금 들은 것뿐이옵니다. 이런 대화가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강민재는 은설이와 대화하는 것이 즐거웠다. 다른 여종들과는 달리 은설이는 그의 이야기를 이해했고 적절한 질문을 했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하기도 했다. 은설이 역시 강민재와의 대화가 기다려졌다. 그는 자신을 종으로 대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나 무시가 아니라 진정한 관심과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다. 강민재가 대감댁에 숙식하며 머문 지 보름째 되던 날이었다. 박정호 대감은 강민재의 학문과 기계가 마음에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그릇이 어디까지인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이 젊은이가 정말 큰 인물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시험해봐야겠구나. 대감은 강민재를 텅 빈 별채로 불렀다. 강민재, 이리 와보게. 예, 대감마님. 강민재는 대감을 따라 별채로 갔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빈 방이었다. 이보게, 강민재. 예, 대감마님. 내 자네에게 엽전 세잎을 줄 터이니 이 돈으로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물건을 사오게나. 대감은 품에서 엽전 세잎을 꺼내 강민재에게 건넸다. 엽전 세잎. 집신 한 켤레도 사기 어려운 돈이었다. 쌀 한 대도 살 수 없는 돈이었다. 그런데 이 돈으로 이 넓은 방을 채우라니. 강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이것은 불가능한 시험이었다. 아니, 시험이라기보다는 조롱이었다. 가난한 자신을 비웃는 짓궂나는 시험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스쳤다. 결국 나의 이 남노한 행색이 대감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로구나. 처음에는 나를 아끼시는 척했지만 결국은 가난한 선비를 가지고 놀려는 것이야. 나를 쫓아내려는 거야. 강민재는 분노와 굴욕감에 몸이 떨렸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대감마님. 내일 해가 질 때까지일세. 만약 방을 채우지 못한다면 자네는 내 집을 떠나야 할 것이네. 알겠사옵니다. 대감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강민재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겨졌다. 강민재는 엽전 세잎을 손에 쥔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넓은 방을 무엇으로 채운단 말인가? 엽전 세잎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단 말인가? 집 한 단? 돌 몇 개? 하지만 그것으로 이 넓은 방을 채울 수 있을까? 절망감이 밀려왔다. 강민재는 그날 하루 종일 저작거리를 돌아다녔다. 엽전 세잎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답은 없었다. 집 한 단? 이 넓은 방의 바닥도 덮지 못한다. 돌 몇 개? 방 한 구석도 채우지 못한다. 나뭇가지?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강민재는 절망에 빠진 채 대감댁으로 돌아왔다. 그는 저녁상에도 손 하나 대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저녁상을 물리러 은설이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수저 하나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음식을 보고 강민재의 깊은 고뇌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날이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강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날이 무슨 일이 있으신 것이옵니까? 은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민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은설이, 이에 날이.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굶주림은 지혜를 흐리게 하는 법이오. 하지만 지금 내게는 먹을 마음조차 생기지 않소. 대체 무슨 일이? 강민재는 대감이 낸 시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엽전 새잎으로 빈 방을 채우라는 불가능한 시험에 대해. 빈 방을 가득 채울 방도를 찾지 못했소. 내 어찌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겠소. 나는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야 할 운명인가 보. 은설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재의 책상 위에 놓인 촛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촛불이 작게 타오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빛을 내며 타오르는 작은 불꽃. 은설이의 눈이 번뜩였다. 그리고는 나직이 거의 혼잣말처럼 읊조렸다. 날이 세상에서 가장 채우기 쉬운 것이 빈방이옵니다. 강민재가 고개를 들어 은설이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오? 때로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어둠을 몰아내는 법이지요. 그 말을 남기고 은설이는 조용히 상을 물려나갔다. 강민재는 한동안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다. 가장 작은 것, 가장 큰 어둠. 그의 시선이 책상 위에 촛불에 닿는 순간 그의 눈이 번쩍 띄었다. 아, 바로 그거다. 강민재는 벌떡 일어나 촛불을 들고 빈 방으로 달려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가 타오르자 그 작은 빛이 방 전체를 환하게 밝혔다. 이거다! 빛! 엽전 새잎으로 촛불을 사서 방을 빛으로 채우는 거야. 강민재는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움도 밀려왔다. 이 지혜는 내 것이 아니야. 은설이가 일러준 것이야. 내가 이 공을 가로채도 되는 걸까? 강민재는 밤새 고민했다. 한편으로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대감의 집에 머물면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야, 나는 선비다. 정직해야 한다. 은설이의 공을 내가 가로챌 수는 없어. 강민재는 마음을 정했다. 다음 날 해질녘 약속한 시간이 되자 박정우 대감이 그의 아내와 딸 청아를 데리고 별채로 향했다. 박대감의 딸 청아가 비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정말 그 초라한 선비가 이 방을 채웠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두고 보면 알겠지. 대감 부인도 혀를 찼다. 두고 보거라. 망신만 당하고 쫓겨날 게다. 제 주제도 모르고. 망문이 열리자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강민재는 어둠 속에서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아직도 방을 채우지 못한 것인가? 대감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민재가 조용히 촛대에 불을 붙였다. 치!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오르자 그 빛은 순식간에 어둠을 몰아내고 방 구석구석을 환하게 밝혔다.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숨을 멈췄다. 엽전 새잎으로 산 촛불 하나가 거대한 방을 빛으로 가득 채운 광경.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에 대감 부인과 청아는 입을 가물지 못했다. 아, 이럴 수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박정우 대감은 한동안 그 촛불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감탄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저것은 단순한 촛불이 아니다. 가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지혜의 빛이로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비의 기계로다. 과연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보았구나. 대감이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려는 순간 강민재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대감마님, 송구하오나 어둠 속에서 빛을 떠올렸으나 정작 그 빛을 밝힌 것은 제가 아니옵니다. 대감의 웃음이 멈췄다. 그게 무슨 말인가? 저는 그저 어느 지혜로운 이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옵니다. 강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문가의 그림자처럼 서 있던 은설이를 가리켰다. 저 여종이 저에게 빛을 찾는 길을 일러주었사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채우기 쉬운 것이 빈방이고 때로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어둠을 몰아낸다고 말입니다. 대감 부인과 청아의 얼굴에는 경악이, 그리고 대감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본 듯한 깊고 너그러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대감 부인이 가장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질투가 섞여 있었다. 아니 대감, 일개 종의 잔꾀에 일이 일비하실 일입니까? 운이 좋았던 게지요. 그저 우연히 생각난 것을. 딸 청아 또한 어머니의 말을 거들었다. 아버님, 저 아이가 아까부터 수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분명 순진한 강민재를 홀려서 꾀를 낸 것일 겁니다. 여종 주제에 감히. 두 사람의 항의에도 박정호 대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은설이를 향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봐라, 모두들 들으라.
모두가 대감을 바라보았다. 저 아이는 종의 그릇에 담기에는 너무나도 큰 인물이다. 대감! 부인이 소리쳤지만 대감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오늘부터 나는 은설이의 천한 신분을 거두고 내 수양딸로 삼아 양반의 지위를 내릴 것이다. 안 됩니다! 부인과 청아가 동시에 외쳤다. 대감, 아니되옵니다. 어찌 뼈대도 없는 종을 우리 가문의 딸로 들인단 말입니까? 이는 조상님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아버님, 정말 제가 저런 아이와 자매가 되어야 합니까? 저는 죽어도 싫습니다. 하지만 대감의 결심은 확고했다. 부인, 그리고 청아, 내 말을 끝까지 들으시오. 대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저 아이의 지혜를 보았소. 단순한 잔꾀가 아니오. 깊은 통찰이오.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을 이긴다. 이것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오. 저 아이는 글을 배운 지 겨우 몇 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성현의 지혜를 깨우쳤소. 그렇다 하더라도 게다가 강민재를 보시오. 저 젊은이는 자신의 공을 은설이에게 돌렸소. 이것은 정직함이오. 선비의 기본 덕목이요. 그리고 은설이는 자신이 나설 수 없는 처지임을 알면서도 강민재를 도왔소. 이것은 지혜와 겸손이요. 대감은 잠시 말을 멈추고 모두를 둘러보았다. 이 두 사람은 하늘이 맺어준 짝이요. 하나는 정직하고 꼿꼿한 선비요. 하나는 지혜롭고 겸손한 여인이요. 이런 짝을 내가 어찌 갈라놓을 수 있겠어. 대감! 더 이상 반대하지 마시오. 내 이미 결심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설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눈물에서는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다. 대감마님, 저 같은 미천한 것을... 은설아, 대감이 은설이를 불렀다. 너는 이미 그 지혜로서 자신의 진가를 증명했노라.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대감은 이 모든 것을 벅찬 마음으로 지켜보던 강민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짓궂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민재. 예, 대감마님. 내게는 이리도 지혜롭고 귀한 딸이 생겼는데 자네 같은 인재에게 시집 보낼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 내 딸 은설이를 자네의 아내로 맞이해 주겠는가? 강민재는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잠시 은설이를 바라보았다. 은설이 역시 수줍음과 기쁨이 뒤섞인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민재는 지체 없이 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대감마님, 그 크나큰 은혜 평생을 바쳐 갚게 싸웁니다. 하지만 박정호 대감은 미소를 거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허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두가 놀라 대감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신분을 따지는 법이요. 은설이가 아무리 내 수양딸이 되었다 하나 어미가 종이었다는 소문은 평생 따라다닐 것이요. 그렇게 되면 자네의 벼슬길에도 방해가 될 것이고 은설이도 평생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요. 강민재와 은설이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그러니 마지막 시험을 하나 더 내리겠다. 대감은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선언했다. 내일 밤 다시 이 방으로 모두를 부를 것이다. 그때 자네들은 엽전 셋잎으로 저들로 하여금 웃음과 눈물을 흘리게 하여 이 방을 그것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이다. 웃음과 눈물이라니. 강민재는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다. 빈 방을 빛으로 채우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사람의 감정을 조종하라니. 하지만 그 옆에선 은설이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총명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대감은 그 말을 끝으로 더는 어떤 설명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인과 청아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따라 나갔다. 별채를 나온 두 사람은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마당에 마주 섰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민재였다. 웃음과 눈물이라니, 대감께서는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불가능한 일 같으시옵니까? 불가능하오. 어찌 사람의 감정을 마음대로 조종한단 말이오. 빛으로 방을 채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요. 은솔이가 결심한 듯 그를 바라보았다. 나리, 혹시 전기수라는 분들을 아시옵니까? 전기수? 저작거리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말이요? 그렇습니다. 은솔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사람의 마음을 칼이나 권력보다 더 강하게 쥐고 흔드는 것이 있사옵니다. 강민재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무엇이오? 바로 이야기이옵니다. 은솔이는 천천히 설명했다.
제가 어렸을 때 저작거리에서 전기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옵니다. 그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실 때는 모두가 배를 잡고 웃었고 슬픈 이야기를 하실 때는 모두가 눈물을 흘렸사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웃기고 울리는 것은 이야기의 힘이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전기수라 부릅니다. 강민재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렇다면 전기수를 불러들이자는 말이오. 은설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하오나 저는 미천한 종의 몸이었사옵니다. 아니, 이제는 대감마님의 수양딸이 되었다 하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 눈에는 종이었던 것이옵니다. 저 같은 것이 어찌 감히 한양 최고의 전기수를 만나뵐 수 있겠으며 그를 설득할 혀를 가졌겠습니까? 그럼 어쩌자는 것이오. 이 일은 나리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강민재는 잠시 은설이를 바라보았다. 이 지혜로운 여인의 운명이 자신의 어깨에 걸려 있었다. 아니, 이제는 단순히 그녀의 운명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도 두 사람의 미래도 모두 이 일에 달려 있었다. 좋소, 내가 가보겠어. 정말이십니까? 그대가 지혜를 내어주었으니 이제 내가 발품을 팔 차례요. 우리 함께 이 시험을 통과합시다. 다음 날 강민재는 은설이와 함께 저작거리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저작거리 한 구석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었다. 그곳에는 한양 최고의 전기수 남한길이 구수한 입담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남한길은 50줄의 사내였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절민이 못지않게 힘이 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마치 마법과도 같았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호랑이가 산신령님께 이렇게 아뢰었답니다. 신령님, 제가 이 선비를 잡아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 죽겠나이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남한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러자 산신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허허, 저놈은 뱃속에 든 것 없이 말로만 천하를 논하는 놈이라. 먹어도 배가 부르기는커녕 허기만 더할 뿐이니라. 하하하.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어떤 이는 배를 잡고 웃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 둘 돈을 던지고 흩어지자 강민재는 남한길에게 다가가 엽전 새잎을 내밀었다. 정기수 어르신, 그대에게 부탁이 있소. 남한길은 강민재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껄껄 웃었다. 하하, 허허, 선비님, 칭찬에는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시군요. 그래서요, 그 칭찬 듣고 공짜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아니요, 공짜가 아니요. 이 엽전 새잎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요. 엽전 새잎이 적은 돈이라고요? 남한길이 웃었다. 하지만 강민재는 웃지 않았다. 저에게는 전 재산이옵니다. 그 말에 남한길의 웃음이 멈췄다. 오늘 밤 저희가 사려는 것은 그대의 이야기가 아니오. 그럼 뭘 사시려고? 그대의 이야기가 아니오. 한 여인의 운명이오. 남한길이 고개를 갸웃했다. 강민재의 시선이 잠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불안하게 지켜보는 은설이에게 향했다. 정기수 어르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야기의 힘만이 우리처럼 이름 없는 자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그건 그렇지만 오늘 밤 그대의 그 위대한 이야기로 양반들의 웃음과 눈물을 훔쳐 천한 신분이라는 굴레에 갇힌 한 여인을 구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양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라고요? 남한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이 저 같은 천한 놈의 말에 귀를 기울일 리 없소. 오히려 모욕을 당할 것이오. 강민재는 품속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꺼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벼루였다. 그는 그것을 엽전 새잎과 함께 남한길 앞에 내밀었다. 이것이 저희가 가진 전부입니다. 남한길이 벼루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비록 낡았지만 옥으로 만든 고급 벼루였다. 제법 값이 나가는 물건이었다. 이건 제법 좋은 벼루군요. 어디서 구하신 거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이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아끼시던 것이옵니다. 그런 귀한 걸 왜? 강민재는 남한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정기수 어르신, 내가 평생 들어본 이야기 중에서 오늘 어르신의 이야기가 가장 훌륭했어. 사람들을 그토록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면 분명 해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남한길은 벼루와 엽전 그리고 두 남녀의 간절한 얼굴을 한참 동안 번갈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었다. 한편으로는 양반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다. 자신은 천한 정기수였다. 양반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뻔했다. 모욕을 당하거나 쫓겨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 젊은 선비의 눈빛이 마음을 흔들었다. 그리고 저 멀리 서 있는 여인의 간절한 표정도. 저 여인의 운명을 구한다. 내 이야기로. 이윽고 남한길은 벼루를 다시 강민재의 손으로 밀어주며 깊은 탄식을 내쉬었다. 그 벼루는 거두어 주시지요, 선비님. 강민재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럼 도와주시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십니다. 남한길이 고개를 저었다. 그저 엽전 세 입이면 족합니다. 예? 아버지의 유품은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남한길은 엽전 세 입만을 집어들며 빙그레 웃었다. 저 아름다운 여인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가 제가 평생 떠들어온 그 어떤 이야기보다 더 값지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강민재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이십니까? 오늘 밤 제 평생 최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양반들의 웃음과 눈물을 모두 빼앗겠습니다. 정말 고맙소, 어르신! 강민재는 깊이 절을 올렸다. 그날 밤 박정호 대감의 별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대감은 아무 말 없이 가장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곁에는 부인과 딸 청아가 의심과 오만함이 가득한 눈으로 앉아 있었다. 어머니, 고작 저작거리 이야기꾼 하나를 보자고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다니. 아버님께서도 참으로 별스러우시네요. 청아가 은설이와 강민재를 보고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 저 천한 것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을 텐데 말이지요. 웃음과 눈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부인도 거들었다. 그래, 오늘 밤 저들이 실패하면 대감께서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하실 거야. 드디어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방 한가운데 앉아있던 남한길이 거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정호 대감의 부인과 청아는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다. 옛날 옛적에 한양에 처음 올라온 시골뜨기 양반이 한 명 있었답니다. 남한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이 양반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첫날 밤에 여관 주인이 하는 말이 손님, 밤에 혹시 도둑이 들어올까봐 걱정이시지요? 그러니까 이 시골뜨기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남한길이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보았다. 아니, 그럼 문을 활짝 열어두겠소. 도둑님이 들어오시기 편하게. 청아가 참지 못하고 푸훗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부인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남한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튿날 아침에 여관 주인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손님, 어젯밤에 정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뜨기가 뭐라고 했겠어요? 뭐라고 했답니까? 부인이 자신도 모르게 물어보았다. 아이고, 그럼 나도 그 도둑님께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어디 계신가요? 부인이 올라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남한길의 목소리가 더욱 신이 났다. 시골뜨기가 도둑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도둑님, 도둑님, 어젯밤에 제 짐을 가져가셨다면서요? 감사합니다. 그 무거운 걸 대신 들어주시다니. 이내 방 안은 두 모녀의 경쾌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청아는 배를 잡고 웃었고 부인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다. 박정호 대감도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한바탕 웃음이 터진 뒤 남한길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슬퍼졌다. 촛불도 함께 흔들리는 듯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한길이 촛불을 조금 더 가까이 당겨왔다. 언제 웃었냐는 듯 방 안의 공기는 다시 숙연해졌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가 하나 있었답니다. 남한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알아놓으시니
이 아들이 온갖 약을 구해다 드려도 차도가 없었어요. 아들은 매일 밤 하늘에 빌었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어머니만은. 청아에 웃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의원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드님, 어머님께서 낳으실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정말입니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설산의 절벽 끝에 있는 설중매를 따서 다려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할 겁니다. 웃음으로 이미 마음의 빗장이 풀려버린 두 모녀는 이야기의 슬픔을 온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이 효자가 망설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그 정도야 당연하지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남한길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다. 그리고는 정말로 눈보라가 몰아치는 설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고 발가락이 시려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절벽 끝에 매달린 설중매를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다. 하지만 그 꽃을 따려면 절벽 끝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한치만 잘못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판이었습니다.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시나? 하지만 이 꽃을 따지 못하면 어머니는 돌아가신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청아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아들은 절벽에 매달렸습니다. 손이 미끄러지고 발이 헛디뎠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설중매를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남한길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만 절벽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눈더미에 떨어져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할 몸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청아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부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은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설중매를 정성껏 따려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약을 잡수시고는 아이고, 이 약이 어찌 이리 맛이 좋으냐. 누가 정성스럽게 다려준 것이냐? 그때 아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방은 이제 훌쩍이는 소리로 가득 찼다. 어머니, 그냥 정성을 다해 다린 약이옵니다. 남한길의 목소리도 떨렸다. 어머니는 끝내 모르셨답니다. 자신을 위해 아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아들은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슬퍼하실까봐. 그리고 그 어머니는 완쾌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평생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한길이 고개를 숙이며 이야기를 마쳤다. 어머니께서 건강하시니 그것만으로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방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청아는 손수건이 눈물로 흠뻑 젖도록 울고 있었고 부인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박정호 대감도 눈을 감고 있었다. 강민재는 그 이야기에 집중할 수 없었다. 자신의 등 뒤에서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고 있을 한 여인, 은설이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 여인이 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다. 칼날 같은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그 깊은 지혜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함.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서라도 이 여인의 곁을 지켜야 한다. 강민재는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정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방 안에 깊은 정적이 흘렀다. 부인과 청아가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고 있을 때 내내 돌부처럼 앉아있던 박정호 대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더할 나위 없이 흡족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기, 하지만 힘있게 말했다. 보았느냐? 이것이 은설이가 내게 보인 재주이다. 부인과 청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예? 재주라니요?
내가 추가로 내준 시험은 이 방을 웃음과 눈물로 채우라는 것이었소. 대감은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부인과 청아, 너희는 몸소 웃음과 눈물로 저 아이가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음을 증명하였소. 벼락 같은 선언이었다. 박정호 대감의 부인과 청아는 그제야 자신들이 거대한 계략에 넘어갔음을 깨닫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자신들이 흘린 눈물과 웃음이 가장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이었다.